말해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말이에요. 회의실을 가득 채운 20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동시에 모두가 원하는 진실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모르십니까? 분명 당신은 김대리와 가장 가까웠잖아요. 대표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외치던 그 순간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지금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이 항상 정의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날 내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사 7층 대회의실에 임원진과 주요 팀장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라는 명목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회사는 한 달 전부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년간 진행해온 대형 프로젝트에서 5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원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회사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이사 박영수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쟁사 에이스테크에 우리의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프로젝트 PM이었던 김민준 대리의 PC에서 외부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대리, 입사 7년 차 우리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 중 한 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무엇보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 하지만 박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도 꺼져 있습니다. 집에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주입니다.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사팀 상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대리가 왜 사라졌는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혹시 김 대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최근 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분 계십니까? 법무팀장의 질문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영업본부장 최진혁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박 과장이 김 대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입사 동기죠? 그리고 같은 팀에서 2년 넘게 일했고, 점심도 자주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최 상무는 마치 신문하듯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김 대리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혹시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돈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20쌍의 눈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고 어떤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박 사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네. 김 대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김민준 대리가 왜 사라졌는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배신자인지. 일주일 전, 정확히는 11월 7일 수요일 밤 11시, 김민준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급한데.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을 알고 지낸 그가 저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형한테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저는 그날 밤 11시 40분 회사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형, 나 큰일 났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가 유출됐어. 그것도 내 PC에서. 근데 형,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맹세코 한 적 없어.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근데 회사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증거도 다 갖춰졌대. 내 PC, 내 이메일, 내 USB. 전부 다.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나 억울해. 진짜 억울해. 근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이미 회사는 나를 범인으로 낙인 찍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 도망갈 거야. 뭐? 도망쳐서 진짜 범인을 찾을 거야. 여기 있으면 경찰 조사받고 구속되고 모든 게 끝나. 그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 저는 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친 짓이야. 도망가면 내가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어. 알아.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 형, 나 이미 단서를 하나 잡았어.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혁 상무. 그 사람이 이번 일과 관련 있어. 뭐?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 근데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 계좌로 최근 2달 사이에 수상한 돈이 여러 번 들어왔어. 그것도 경쟁사 관계자들한테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봤어. 지난달에 상무님 PC 수리해드리면서. 그때 실수로 열린 파일에서 봤어. 근데 형, 그게 전부가 아니야. 김민주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 상무가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어. 증거도 조작한 것 같아. 내 PC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거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럼 그걸 말해. 회사에, 경찰에. 누가 믿어줘? 증거도 없는데. 게다가 최 상무는 박 사장 최측근이야. 내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믿겠지. 김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 3일만 시간을 줘. 딱 3일만. 그동안 확실한 증거를 찾아올게. 그리고 돌아올게. 민준아. 형, 부탁이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회사 사람들한테는 절대. 내가 연락했다는 것도, 내 계획도, 아무것도. 그는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만 믿어. 형은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7년 동안 봐왔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그리고 꼭 연락해. 고마워, 형. 그것이 김민준 대리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실에서 모두가 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박 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7년지기 친구가 입사 동기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당신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연락은 받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일주일 전쯤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안부 전화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혹시 김 대리가 최근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민한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진 않았나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질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인사팀, 법무팀, 영업본부, 심지어 재무팀에서까지 저는 기계처럼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진혁 상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 혹시 김 대리가 제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상무님 말씀이십니까? 네. 혹시 저에 대해 불만이 있다거나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 대리가 최근 제 업무 방식에 대해 몇 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박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 상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하네요. 김 대리가 박 과장한테는 뭐든 다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 과장, 혹시 나중에라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김민준이 연락했다는 것. 그가 최진혁 상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가 증거를 찾으러 갔다는 것. 왜 말하지 않았을까?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김민준 대리가 최진혁 상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계좌에 수상한 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최 상무는 즉시 부인했을 것이고 증거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김민준은 더욱 큰 범죄자가 되고 저는 무책임한 고발자가 되고 최 상무는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옆으로 피하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진혁 상무였습니다. 박 과장, 네, 상무님. 오늘 수고했네. 힘들었지? 아닙니다. 김 대리, 참 안타깝네. 그렇게 촉망받던 친구였는데. 최 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박 과장, 혹시 김 대리한테서 정말 아무 연락도 없었나?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최 상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 경계? 아니면 확신? 정말 없었습니다, 상무님. 그래, 알았네. 만약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줘. 회사를 위해서도 김 대리 자신을 위해서도 빨리 나타나는 게 좋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 상무가 먼저 탔습니다. 저도 따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단 둘만의 공간,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4층에서 최 상무가 내렸습니다. 그럼 수고해. 네, 상무님. 문이 닫히기 직전 최 상무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박 과장. 김 대리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민준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침묵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법학과 교수님이 1학년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때로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곧 정의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회의실에서 모든 것을 말했다면 그것이 진실이었을까요? 김민준이 최 상무를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단지 의심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무고가 됩니다. 만약 김민준의 의심이 틀렸다면, 만약 최 상무가 정말 결백하다면 저는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은 셈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김민준이 맞다면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최 상무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김민준이 더 큰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침묵은 비겁함일까요? 아니면 신중함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민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연락 못해서. 나 괜찮아. 조금만 더 시간 줘. 거의 다 찾았어. 곧 끝날 거야.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야? 괜찮아? 회사에서 너 찾아서 난리야.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형, 오늘 회의에서 고마웠어. 뭐가? 아무 말도 안 해줘서. 형이 말했으면 일이 더 복잡해졌을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아, 회사에 아직 그의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응. 형, 나 곧 돌아갈게. 진실 가지고.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정의와 현실 사이, 진실과 침묵 사이. 저는 여전히 그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민준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20년 3월 2일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신입사원은 총 12명이었고 저희는 2주간의 신입사원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민준은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명확한 목소리, 자신감 넘치는 태도, 누가 봐도 잘 나갈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했으니까요. 아니, 평범 이하였습니다. 지방대 졸업, 특별한 스펙도 없이 간신히 입사했습니다. 그런 제가 민준과 친해진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첫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민준이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네, 그러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 몇 살이세요? 저요? 89년생이요. 아, 저도요. 몇 월이세요? 3월이요. 오, 저 5월인데. 그럼 형이네요.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점심은 항상 같이 먹었고, 퇴근 후에도 종종 술을 마셨습니다. 민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였지만 속은 여리고 섬세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나 엄청 긴장돼요. 어느 날 밤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민준이 털어놨습니다. 다들 나보고 잘 나갈 것 같대. 자신감 있어 보인대. 근데 사실 나 떨려 죽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넌 잘할 거야. 똑똑하잖아. 형, 똑똑한 것과 일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나 사실 대인관계도 별로고 눈치도 없고 그날 밤 저는 민준의 다른 면을 봤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이 민준을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3년 저희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밤새 술을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저는 민준의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시간 있어? 내가 형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와봐. 우리 집으로. 민준의 집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방 안가득 쌓인 책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여러 대의 모니터와 노트북. 이게 뭐야? 형, 나 사실 개발 공부하고 있어. 개발? 우리 영업팀인데? 응. 근데 나 원래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었어. 대학 때 포기했지만 민주는 책상 앞에 앉으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부터 다시 시작했어. 혼자서 퇴근하고 주말에. 왜? 회사 일이 재미없어서. 아니, 재미없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민주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 회사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이거 쓰면 우리가 하루 종일 걸려서 하는 일을 일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 진짜? 응.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일정 관리. 다 자동으로 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거 회사에 제안해봐. 인정받을 거야. 그런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형, 이거 회사에 제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좋아하겠지. 업무 효율 올라가니까. 그 다음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소유가 되겠지. 그리고 민준이 개발팀으로 옮겨서 관리하게 되거나. 아니야, 형.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는 이걸 가져가고 나한테는 보너스 몇백만 원 주고 끝일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영업팀에 있으면서 똑같은 일 하겠지. 이 프로그램은 회사 자산이 되고. 그래도 형, 나 이거 가지고 창업하고 싶어. 뭐? 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다른 회사들에도 팔고 싶어. 업무 자동화 솔루션으로. 시장성 있어. 내가 조사해봤어.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회사에서 프로젝트 PM 맡고 있고 경력도 더 쌓아야 하고 최소 2년은 더 다녀야 해. 그럼 그때까지 비밀이야.
형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절대 안 할게. 고마워, 형.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 회사 데이터 좀 썼어. 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회사 데이터? 응. 테스트하려면 실제 데이터가 필요했거든. 걱정 마, 개인정보나 중요한 건 아니고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같은 거.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거야. 악의적인 게 아니잖아. 응. 근데 혹시나 해서. 이것도 형만 알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민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민준은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만나면 진행 상황을 보여줬고 저도 테스터로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업무 시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빨리 회사 그만두고 창업해. 아직이야, 형.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해. 그리고 자금도 모아야 하고. 민주는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말 퇴사, 2026년 초 창업, 그리고 그때까지 절대 비밀 유지. 하지만 2023년 11월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민준의 PC에서 발견된 증거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이라고. 민준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 데이터를 다룹니다. 당연히 그의 PC에는 수많은 회사 파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악용한다면 민준을 프로젝트 정보 유출의 범인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최진혁 상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민준이 우연히 발견한 최 상무의 수상한 금융거래. 그것을 민준이 알고 있다는 걸 최 상무가 눈치챘다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측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민준의 비밀도 함께 드러납니다. 민준이 회사 몰래 개발했던 프로그램, 회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그것은 민준에게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말하면 민준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하면 민준이 범인으로 낙인 찍히지만 그가 원하는 진실을 찾을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는. 김민준이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손실은 날로 커졌습니다. 경쟁사는 이미 저희가 개발하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사회는 책임자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주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사 1층 대강당에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박영수 사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 회사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5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기입니다. 강당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김민준 대리의 PC에서 경쟁사로 정보를 전송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도주 중이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민준 대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직원들은 인사팀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인사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님,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인사팀 상담실.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과장님, 김민준 대리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입사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였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김 대리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주 12회 정도 점심을 같이 먹었고 가끔 퇴근 후 술을 마셨습니다. 김 대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언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프로젝트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다른 회사 얘기를 하거나 없었습니다. 질문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제 대답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때로는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박 과장님, 혹시 김 대리를 감싸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시는 겁니까? 7년 지기 친구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도망갔는데 정말 아무 조짐도 못 느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 대리가 현재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연락은 받아보셨습니까?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일주일 전에 받은 그 메시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사팀 조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이 김민준이랑 제일 친했잖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짜고 한 건 아니겠지? 저는 침묵한 채 제자리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평소같이 밥 먹던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김민준 진짜 최악이다. 회사 배신하고 도망가다니. 돈에 눈이 멀었나 봐. 50억이면 충분히 그럴 만하지. 박 과장도 의심스러워. 분명 뭔가 알고 있을 텐데. 같이 한 건 아닐까? 친구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를 찾아내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희생양이었을까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안전한 곳에 서 있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김민주는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서 그는 유죄였습니다. 증거, 진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단의 폭력이 무서웠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책임한 비난과 낙인 찍기, 그리고 저 역시 그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형?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응. 형, 미안해. 형한테 피해가는 거 다 알아. 회사에서 형 조사했다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형, 나 거의 다 찾았어.
증거. 정말? 응. 최진혁 상무가 경쟁사 전무랑 주고받은 이메일들, 금융거래 내역 다 확보했어. 그리고 내 PC에 프로그램 심은 것도 밝혀냈어. 어떻게? 최 상무 비서실 직원이 도와줬어. 그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대. 내부 고발자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 그거 들고 경찰 가자. 하지만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게 문제가 있어. 무슨? 이 증거들이 다 불법으로 취득한 거야. 최 상무 개인 이메일 해킹하고 비서가 몰래 가져온 문서들이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커. 오히려 내가 해킹 혐의까지 추가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하려고?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 나 이걸 언론에 제보하려고. 뭐? 법으로는 안 되면 여론으로라도. 이 증거들을 기자들한테 주고 기사화시켜서 여론 환기하는 거야. 민준아, 그건 너무 위험해. 알아.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 형,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억울해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진실이 뭔지 알아? 최 상무는 2년 전부터 경쟁사한테 정보 팔아왔어. 우리 회사 기술, 전략 다. 그 대가로 10억 넘게 받았어. 10억? 응. 근데 이번에 들통날 뻔했어.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내 PC 해킹해서 증거 심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개자식? 형, 나 이거 밝혀야 돼. 안 그러면 나만 범죄자 되고 끝나는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준아, 그런데 말이야. 응? 진실을 밝히는 게 항상 옳은 걸까? 무슨 소리야, 형? 내가 언론에 이걸 제보하면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주가 폭락하고 직원들 해고되고 어쩌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건 그리고 너도 해킹 혐의로 처벌받을 거야. 설령 내 무죄가 밝혀져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건 사실이니까. 형,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냥 이대로 범죄자로 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진실을 밝혀 회사와 함께 망하는 거? 아니면 침묵하고 혼자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어느 쪽도 옳은 답 같지 않았습니다. 형, 나 결정했어.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 할 거야. 그때 모든 증거 공개하고 진실 밝힐 거야. 민준아. 형,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회사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사히 기자회견할 수 있게. 알았어. 고마워, 형. 형만 믿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주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민준과 통화한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민준 대리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직원은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동조자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 팀 이수진 대리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저 과장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 대리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과장님, 김민준 대리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분명 연락 받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제발 회사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 과장님도 같이 망해요. 이 대리 전 과장님 걱정돼서 그래요. 김민준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회사도 버렸고 동료들도 버렸어요. 근데 과장님까지 같이 무너질 필요 없잖아요. 이 대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정말 몰라. 과장님, 미안해. 나 일 좀 해야 해서. 이 대리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동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회사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반복하면서까지 민준을 지키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고집일까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민준이 최상무를 의심한다고 증거를 찾으러 갔다고 말했다면 어쩌면 회사가 제대로 조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최상무의 범죄가 더 일찍 밝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민준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제가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면 만약 최상무가 더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했다면 만약 민준이 더 큰 위험에 처했다면 끊임없는 가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일까? 민준을 진짜로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 판단을 믿고 싶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는 걸까?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대학 동기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밤늦게 미안해. 괜찮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 안 좋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가명을 써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하면 친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침묵해주길 원해? 응. 그럼 믿어줘. 친구를 믿는 게 친구에 대한 예의야. 근데 만약 내가 틀렸다면 틀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 어때? 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 친구를 위해서. 재훈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진짜 친구라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것도 중요해. 내 친구, 지금 외롭겠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렸을 텐데. 넌 그 친구한테 유일한 편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민준을 믿는 거야. 친구를 믿는 게 잘못일까? 김민준의 기자회견 예정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김민준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이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박지훈 씨 맞으십니까? 네. 김민준 씨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사들은 1시간 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릅니다.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형사 한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 범인 도피를 도우면 방조제로 처벌받습니다. 아시죠?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네. 형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민준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나 모레 기자회견해.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모든 증거 공개하고 진실 밝힐 거야. 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세상이 다 나를 배신자로 봤을 때 형만 나를 믿어줬어. 형이 아무 말도 안 해준 거 나 다 알아. 회사에서도 경찰한테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형 덕분에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근데 형이 나를 믿어준다는 생각에, 형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 모레면 다 끝나. 진실이 밝혀지고 나도 당당해질 수 있어. 형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고. 형, 진짜 고마워. 형은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그리고 미안해. 형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해서. 모레 봐. 그때 다시 만나자. 형한테 정식으로 인사할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형, 사랑해. 진심으로.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7년 우정.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세상과 맞서는 일이라는 것. 저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나도 고마워. 너를 친구로 둬서 모레 꼭 성공하자. 형이 응원할게. 사랑한다, 친구야.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민준이 돌아오고 저도 이 무거운 침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민준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 카메라들, 그리고 단상에 선 민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최진혁 상무의 배신,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자신의 결백.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사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고 최 상무는 명예훼손으로 민준을 고소했습니다.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불법 취득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준은 해킹, 기밀 유출,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민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상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민준 씨를 도운 정황이 있고 회사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니까요. 변명할 여지도 항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범죄자가 되었고 저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1월 15일 저녁 저는 대학로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형?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준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앉아. 민준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미안해. 형까지 회사 잘렸잖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지금 회사. 그래도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 집행유예 끝나려면 아직 2년 남았잖아. 응. 조용히 지내고 있어. 작은 IT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연락하고 싶었는데 형한테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이해해. 나도 연락 안 했잖아.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오늘 형 만난 건 할 말이 있어서야. 뭔데? 최진혁 상무 있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3개월 전에 회사 그만뒀어. 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받고 있어. 곧 구속될 거래. 저는 민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형,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어사 영업본부장 최모 씨 1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기사를 읽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진혁 상무는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그 금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쟁사 정보 유출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야? 내부 감사야. 회사가 올해 초에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했거든. 그러다가 최 상무 계좌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거지. 민주는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최 상무가 자백했대. 나를 범인으로 몰아간 것도 증거 조작한 것도 다. 진짜? 응. 검찰에서 사법거래 제안했대. 자백하면 형량 감경해준다고. 그래서 다 털어놓은 거야. 저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민준의 무죄가 증명된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형, 나 재심 청구할 거야. 재심? 응. 변호사랑 상담했어. 최 상무가 자백한 이상 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대.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정가도 지워질 거야. 그래. 잘 됐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 거짓말. 형 표정 보면 알아. 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나 때문에 형까지 회사 잘렸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민준아, 괜찮다니까. 아니야, 형. 안 괜찮아. 나도 안 괜찮았어. 민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나 형한테 미안했어. 기자회견 때. 왜? 형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위험하다고. 근데 나 내 고집대로 했어. 결과는 완전 실패. 나만 범죄자 되고 형까지 피해보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형 말을 들었어야 했어. 침묵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민준아. 형, 내가 배운 게 있어.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잘못 안 했어. 진실을 밝히려고 한 건 용기 있는 일이야. 근데 실패했잖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적어도 너는 싸웠어. 부당함에 맞섰어. 그게 중요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 근데 결국 진실이 밝혀졌잖아. 최 상무 자백했고. 그래. 그럼 내가 한 게 헛된 게 아니었던 거 아닐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민준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최 상무는 계속 숨어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언젠가는 들통났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적어도 나한테는. 뭐? 너 덕분에 나도 배웠어. 친구를 믿는다는 게 뭔지. 침묵이 때로는 용기라는 걸. 진실이 복잡하다는 걸.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최고의 친구라는 걸.
카페를 나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비는 그쳤고 거리에는 축축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형, 나 회사 복귀 제안 받았어. 진짜? 응. 최 상무 사건 터지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 왔어. 복직하라고. 그동안 급여도 다 보상해준대. 좋겠다. 받아들일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거절했어. 왜? 형, 나 그 회사 돌아가기 싫어. 나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할 건데? 창업할 거야. 내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있잖아. 업무 자동화 솔루션. 그거 가지고. 오, 그거? 응. 3년 전에 형한테 보여줬던 거. 그동안 더 발전시켰어. 이제 완성도 높아졌고 시장성도 있어.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형, 같이 하지 않을래? 나, 응. 형이 영업하고 나는 개발하고 우리 둘이 함께 회사 만들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민준과 함께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아. 해보자. 진짜? 형, 고마워. 민준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형, 우리 회사 이름 뭐로 할까? 글쎄, 뭐가 좋을까? 나 생각해둔 게 있어. 침묵. 침묵? 응. 사일런스. 우리를 지켜준 침묵. 형의 침묵이 나를 살렸잖아. 그 의미를 담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좋네. 침묵. 우리는 함께 걸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회사 사무실, 직원들, 사업 계획.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묵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침묵은 민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진실을 찾을 시간, 증거를 모을 시간, 준비할 시간. 침묵은 저희의 우정을 지켰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버틸 수 있게. 침묵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진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의 회사 사일런스는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10명, 매출은 아직 크지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창립 1주년 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무실에 민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형,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전혀. 우리는 웃었습니다. 형, 나 요즘 가끔 생각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 응. 도망 안 가고 회사 남아서 싸웠다면.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인정했다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글쎄 어땠을까? 더 좋았을까? 아니면 더 나빴을까? 알 수 없지. 민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 그때 형이 침묵한 거,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옳았다고 생각해. 형이 말했으면 일이 더 꼬였을 거야. 그리고 우리 우정도 지켜지지 못했을지도 몰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어. 뭐? 침묵이 옳았는지, 진실을 말하는 게 옳았는지, 정의가 뭔지, 우정이 뭔지. 민준이 웃었습니다. 형, 꼭 답이 있어야 해? 응? 어쩌면 답은 없는 거 아닐까.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중요한 건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 민준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 나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함께 버텨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형.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선택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 모두가 진실을 말하라 했을 때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비겁함이었는지 용기였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침묵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다시 고민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도 저는 최선을 다해 선택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친구를 향한 진심, 진실을 향한 진심,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 민준아,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그럼, 형이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우리는 다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침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 속에서, 우정 속에서 이야기는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